아래 한글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충분하게 숙성이 안 됐습니다. 한글도 안 통할 정도로 에러가 많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미래의 ODA를 제가 탄소 중립 OD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까닭은 제가 요즘 탄소 중립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특히 우리 당국대학에 대학원의 탄소 중립 학과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서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우리도 또 그런 걸 통해서 국내 탄소 중립도 제대로 될 것인가 라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언젠가 저희가 또 그 과목에서 그 주제로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겹쳐서 이렇게 탄소 중립 ODA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마 ODA의 미래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협소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탄소 중립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전략적인 향후 10년, 길게는 30년간의 ODA의 아마 그린 ODA의 저는 주류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안 하신다면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논의의 주안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후변화와 그린 ODA 관계, 한국의 그린 ODA의 현 주소,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미래 ODA의 그린 ODA의 상이랄까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내용인데요. 기후변화와 그린 ODA의 관계는 아마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양경 간의 관계가 그야말로 긴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일단 탄소 중립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모든 나라가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정부도 제가 본 데는 현 정부는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서에서는 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렇게 직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모든 대외 협력, 국제 협력도 탄소 중립이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외 나가면, 우리 국가 지도자로서 해외 나가면, 특히 선진국 지도자들하고 만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환경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문제라든가 등등 골치 아픈 이런 게 많은데, 해외 나가면 다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다 환경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력에 맞는 그런 위상에 맞는 그런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준비해 가서 대등한 눈높이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거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제가 정부 있을 때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우리 김영국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1년, 그러니까 2020년 10월 28일 날 대통령 발표했습니다만, 그전에는 항무지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우리 환경부 내에서도 탄소 중립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하자고 했을 때도 앞에서는 얘하고 뒤에 가서는 안 되는데 맨날 부정적인 발언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대통령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수용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또 달리 보면 좀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분의 해외 나가면 겪는 이 고충 때문에 또 탄소 중립을 하게 되는 중요한 판단에 아마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탄소 중립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특히 우리 수원국 중에 ODA의 OECD의 ADC 그 멤버 국가 중에 수원 대상국의 141개 국가 중에서 124개국이 이미 탄소 중립 하겠다고 했고, 특히 2030년
NDC 국가 자발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될 중요한 목표치가 되고 매 5년마다 이제 갱신을 해야 되죠. 그 중에 특히 7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국에 속할 정도로 수원국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이 이제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탄소 중립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기후 변화 정책 중에서 완화와 적응으로 본다면 이제 완화 중심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자가 가면 갈수록 긴밀하게 연동이 아마 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등시로 본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가능하다면 최대치로 낮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각종 분야별로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 모든 분야별로 낮추고, 부득불 남는 탄소 잔여 배출량은 가능하다면 제거하는 것이죠. 제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US라든가 주로 기술적 방법 혹은 생태계가 스스로 흡수하는 방법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우리 흡수한 부분에서는 좀 잔여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 그 자연환경 보존기구인가요?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자연 기반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지금 탄소 배출량의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정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360기가톤 정도 배출이 되는데 100기가톤을 순수하게 생태계의 어떤 그런 회복력을 우리가 복원해서 다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등식에서 두 가지 변수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건데, 뒤에 변수의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특히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탄소 중립 5대1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편다면 탄소 배출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개도국이 갖고 있는 자연의 회복력 자체를 훨씬 더 배가시키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 기후 대응의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이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지원 협력 체계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화되고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는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이번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참 어렵게 도출한 합의여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등에서는 이미 ODA 지원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타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개도국 인력주로 돕는 이 지원의 포션을 지금보다는 한 25%, 많게는 50% 이 정도로 다 높이겠다. 이렇게 의지와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돕기 위한 이런 ODA 시스템이랄까 프로그램들은 훨씬 더 강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ODA는 기후 중심 ODA, 그걸 제가 달리는 탄소 중립 ODA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린 ODA의 현 주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년대, 10년대는 그린 ODA가 사실 없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자원보험사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주류를 이룬 것 같고, 그때부터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개도국이 이제 전파하는 이런 ODA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환경 프로그램이 이제 끼어서 넘어가는 것이죠. 이를테면 폐기물 처리장 설치라든가 등등.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런 것들은 환경개발형 그린 ODA라고 부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정책의 국내적 정당성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정책을 안 펴고 그 당시에 이제 4대강 운하를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추진하다가 정권이 출범하고 한 2년 뒤인가요? 그때 녹색성장 정책을 뒤늦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초기의 어떤 정부 정책의 성격과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녹색성장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 정책의 어둠에서 본다면 정당성을 주로 해외에서 찾는 이런 의도가 그린 오디를 이제 확대시키는데, 주된 내용은 주로 궤도급의 녹성량을 돕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린 오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무래도 큰 변화는 제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 때 그린 뉴딜을 이제 발표하고 그린 뉴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ODA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뭔가 또 하나의 또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작년에는 EDCF의 전체 녹색화하는 이런 정책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린 ODA의 비중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한국의 그린 ODA의 특징은 양과 질로 나눠보게 된다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평가를 받습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진한, 불충분한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정책의 연속성을 보게 된다면 조금 불안한 그런 흐름을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보는데요. 주로 국정과제와 연동이 된 그런 이제 그린 ODA가 특성화가 되지만은,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어떤 그런 선도적인 그린 ODA 정책은 또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그 다음 정권이 이어지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구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전략적 정책적 고려도 상당히 불충분했다고 보고요. 또 이 프로젝트들의 분절성과 소규모, 규모가 적다는 이런 문제, 영리성이 부족했다는 문제, 그 다음에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대개 그 ODA의 한 70-80%가 적응 분야에 집중되어 왔던 이런 이제 경향을 지금까지 떠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성, 녹색성이죠. 이 그린 ODA의 녹색성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그린 ODA의 그 프로젝트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정부 스스로가 평가하기도 한 것입니다만 5점 만점 기준으로 본다면 대개 한 2.5점, 그러니까 100점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그린 ODA의 녹색성을 30점을 줄 정도로 녹색성이 상당히 빈약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이 그린 ODA 정책인데 지금 막 출발했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고요. 또 제가 전 정부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평가하다 오해도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본 여러 가지 공식 문건에서는, 정책 문건에서는 그린 ODA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를테면 현 정부의 ODA 국정과제라든가 새 정부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 공식 발표 문건입니다. 이런 데서는 그린 ODA 언급이 그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고위급 발표에서는 그냥 세부 과제로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이제 중범죄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과제명으로도 언급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유일하게 그나마 좀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봤던 것은 올해 추진되는 내년에 추진되는 국제 개발협력 시행계획에 그린 ODA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그린 ODA는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항목 두 가지를 그냥 기계적으로 나열해가지고 몇 가지 구체 사업을 예시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전년도에 나왔던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1년 전이라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그린 뉴딜 ODA에서 그린 ODA 사업이 전체 중점 과제 12개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만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딱 하나의 부처 과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데 현 정부는 뭐 국제개발 협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린 OD를 어느 만큼 어떻게 무게를 가지고 추진할지는 전망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보는 다소간은 위상 약화라든가 심지어는 후퇴나 쇠퇴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뭐 어느 시점에 가서 뭐 또 아주 획기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내놓은 타 정책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게 된다면 그린 ODA 정책은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다소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될 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의 대세화, 이제 글로벌 레짐이 저는 형성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ODA는 이제는 정말 특히 선진국일수록 가장 핵심적인 그린 ODA 정책의 내용으로 저는 가져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린 ODA의 미래를 저는 탄소 중립 ODA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앞에서 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을 본다면 2050년의 탄소 배출량이 2018년 대비 얼마만큼 줄여됩니까? 70 내지 80% 가까이 줄여됩니다. 이 말은 사실상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탈탄소화를 이야기합니다. 70 내지 80% 줄인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배출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이 탄소 중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에너지,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건물 건축, 그 다음에 농축산, 이 5대, 그 다음에 자원순환 6대 분야에서 사실상 탄소 배출이 이제 뭐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2018년 대비 한 10% 이내로 줄여야 되는 그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한 30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런 탄소 중립을 녹색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모빌리티 전환, 도시 건물 전환, 그 다음에 자원순환의 전환, 그 모든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의 30년에 걸친 그야말로 전환의 합이 결국은 탄소 중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탄소 중립의 추진 방법은 선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다 이제 동일하게 해야 될 건데 물론 선진국은 후진국은 특히 개도국은 우리 선진국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이 상당히 적죠. 적고 탄소 배출을 선진국만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 방식의 탄소 중립 방식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선진국은 이 개도국은 계속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성격은 지금까지 해온 꾸려온 시스템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갈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산업 이런 시스템들을 훨씬 더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탄소 배출이 덜 되는 방식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 구조보다는 재생하는 에너지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ODA를 통해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탄소 중립 ODA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소 중립의 ODA는 완화와 적응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도국에 걸맞는 적정 모델의 탄수기 모델이 나와야 되고 또 분야별로 탄수기를 할 수 있는 모듈 사업 같은 것이 이제 별도로 우리가 도출해야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정한 기술과 노하우와 재원을 함께 담은 그런 ODA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에너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석유 에너지 내지는 뭐 화석연료 쓰지 말라기보다는 그 나라에 과연 앞으로 미래 10% 20% 경제 성장을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가 어떤 것이고 적정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거기까지서 이미 소규모 사업을 했습니다만 PG의 어떤 그런 개발 사업이라든가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례들 보니까 이미 많은 것이 시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ODA 개념도 철학이랄까 원칙이랄까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는 저는 뭐 요새 기후변화보다 하는데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알면서도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이 기후변화가 더 악화되고 위기로 치닫고 뭐 아마 인류 종말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엄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IPCC 그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시점이 당초 예측보다 훨씬 더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100년을 잡았다가 그 다음 2040년부터 52년까지. 근데 작년에 다시 그것도 10여 년 땡겨가지고 이미 작년부터 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1.5도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다시 수정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매 5년마다 1.5도가 오를 가능성이 50%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그런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5도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생물 종수 20% 그 자리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폭염의 강도 같은 것이 8.5배가 강화되고요. 적도에 지금 인구의 인류의 한 40%가 살고 있는데 아마 그때쯤 50% 정도 거주할 것으로 봅니다. 한 2030년. 2030년에 이르게 된다면 적도의 온도가 인류의 생명 한계 온도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35도입니다. 그러니까 습고 온도로 35도인데 그러면 적도가 전체가 살 수 없는 벨트가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 살기에는. 그게 과연 그냥 뭐 엄포 치는 것인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엄중한 기후위기 내지 기후변화가 왜 생기냐 보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예일 대학의 윌리엄 노트하우스 교수는 파리 기후 체제 그다음에 그 리우부터 시작된 이 세계적인 지금 글로벌 기후 대응 체계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실패를 더욱더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30년, 40년 이미 글로벌 그 협력 체계의 성공을 우리가 못 거뒀다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파리 기후 체제라는 게 작동하지 않느냐 할 때 그 양반 답은 이른바 프리라이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쟁에서 말하는 외부적인 문제죠. 누구나 기후변화 같은 이런 외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또 나의 책임으로 그 비용을 내부하려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대응할 수 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양반은 뭐를 제안합니까? 이른바 기후 클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원리로서 책임을 내고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기후 비용의 내부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공동체 내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스트롬이라는 교수 아시죠? 그분이 고대 와서 할 때는 결국은 이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어떤 그런 협력 시스템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정화된 이런 분산된 공동체 단위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기후비용과 책임의 구성원들의 내부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그린 ODA,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ODA도 그런 원리로 그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돈 있는 선진국이
돈이 없는 개도국한테 적선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 회복력을 복원한다든가 재생한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준다는, 그렇게 해서 함께 인류가 함께 이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공동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공유 재산을 만들어가는, 영어 안에서 The Commons, 그런 걸 만들어가는 식으로 ODA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탄소 중립형 ODA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거나, 이를테면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탄소 중립 ODA를 위한 추진 전략 같은 것을 별도로 법정 전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 어떤 시행계획 하나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ODA 전략을 법정 전략으로 만들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야말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ODA의 그 예산 비중도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ODA 중에서도 그린 ODA를 한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 대개 전문가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게는 한 19%, 20%입니다만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한 10%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대 이제 경제 대국이 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려면 ODA 비중은 당연하게 높여야 됩니다. 저는 2025년 정부가 OECD 평균 정도로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한 2배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는 그런 ODA를 하겠다 하면 그에 걸맞는 비중도 높여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현재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을 본다면 40%. 이제 우리가 탄수중립 ODA라는 개념을 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들이 이제는 탄수중립과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EDC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 사업의 녹색화를 이번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도 할 때 기후응력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ODA 사업들이 대개 탄수중립과 직간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탄수중립 ODA의 사업의 범위와 대상과 기준이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예산도 기존 예산이라도 그 범주로 다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거기다 우리가 증액을 하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한 2030년까지는 우리 GNI에 UN이 권고한 0.7% 수준까지는 높여야 명실상부한 10대 경제국에 걸맞는 그동안 탄소 배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상당한 기여보다 한 2%에 왔습니다만 누적 배출량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공동체 원리를 적용한다면 사실 우리도 올바른 탄소 중립을 할 수 있고, 탄소 중립한 경제 성장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중립 ODA의 개념의 도입과 그런 방식의 ODA의 어떤 추진 체계의 어떤 구축 등등은 그게 ODA의 새로운 어떤 그런 방법론이 되고 어떤 전략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로 본다면 결국 우리도 그걸 통해서 보다 나은 탄수중립, 제대로 된 탄수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뒤에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탄소중립 그린 ODA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조의 방법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코이카라든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걸 좀 발표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시민 전문가들 참여해서 제가 이야기한 그런 아이디어를 담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정책 추진 방법론 이런 것을 한 1년 정도 연구를 하면 거기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면적인 다자간 협력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도해 갈 것인가, 이런 추진의 방법론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그린 ODA를 실제 땅에다 발을 붙여갈 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라든가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